우리는 이미 한국의 하청업체가 되었다. 일본 대기업 CEO들이 모여서 실제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 충격적인 문서를 손에 들었을 때 10년간의 저널리스트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술 전문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지난 10년간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한 전도사였던 제가 아시아 기술은 일본이라고 써온 제가 말이죠. 우리가 일본 최고를 외치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조용히 판을 뒤집었을까요? 저는 독일의 기술 전문지 데크 유로파에서 10년째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로 일하는 마티아스 슈미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10년째 여기서 근무할 수 있던 이유는 일본이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은 유럽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소니의 혁신이 만드는 미래, 도요타가 바꾸는 모빌리티 혁명, 일본 장인 정신의 승리.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제 전문 분야는 일본 기술이었습니다. 아시아 기술하면 당연히 일본이었고 저는 그 일본 기술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어요. 매년 도쿄모터쇼, 일본 전자박람회를 빠짐없이 다녔고 일본 대기업 임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죠. 독일 기업들이 제 기사를 바탕으로 일본과 기술 제휴를 맺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BMW가 도요타와 수소차 협력을 시작한 것도, 지멘스가 미쓰비시와 손잡은 것도 제 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했어요. 한국요? 물론 알고 있었죠. 삼성 스마트폰, LGTV, 현대자동차, 소비재 분야에서는 인정할 만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술, 핵심 원천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제 기사에서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묘사됐어요. 일본의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한국, 마케팅의 천재 한국,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한국 기업들. 당연히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로 그렸죠. 2023년까지만 해도 이런 시각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유럽 독자들도 업계 관계자들도 모두 동의했거든요. 일본은 기술의 본산이고 한국은 그걸 잘 활용하는 나라. 가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곤 했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쓸 뿐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19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절을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서재에는 일본 기술 관련 책이 수백 권 있었지만 한국 관련 책은 고작 서너 권뿐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삼성 이건희 회장 전기나 K-팝 성공 스토리 같은 것들이었죠.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없었습니다. 매년 연말에 쓰는 내년도 아시아 기술 전망 기사에서도 늘 일본이 중심이었어요. 한국은 많아야 한두 단락 정도. 그것도 일본의 경쟁자로서 주목할 만하다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문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일본 최대 전자기업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긴급보고, 한국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경쟁사 분석 보고서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죠. 거기엔 제가 10년간 써온 모든 기사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10년 동안 거짓을 써온 건 아닐까? 아니면 세상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바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2024년의 유럽, 특히 독일의 산업계는 여전히 20년 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넨의 BMW 본사,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독일의 자랑인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일본 기술을 경계하고 있었죠. 전기차로의 완벽한 전환 대신 하이브리드 기술에 투자했던 일본 자동차 산업.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 기업들은 일본이 이제는 감이 다 죽었다. 일본에서 저런 오판을 한다며 일본 산업의 끝을 목도했다는 평가였지만 알다시피 요즘엔 다시 전동화 자동차의 완벽한 전환보다 일본이 추구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목받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일본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맞다는 인식이 생겨났기에 다시 한번 일본이 증명해냈다며 일본이 다시금 교과서가 되기도 한 상황. 제가 일하던 편집부의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편집회의에서 아시아 기술 소식을 다룰 때면 편집장은 늘 이렇게 물었죠. 일본에서는 뭐가 새로 나왔나? 한국 소식을 전하면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아, 삼성이 또 신제품 출시했구나 정도였죠. 깊이 있는 기술 분석은 거의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독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유럽 대학들의 연구 동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넨공대, 아엔공대, 칼스루해 공대, 독일 최고의 공과대학들은 모두 일본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와의 공동연구가 활발했죠. 반면 한국 대학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산업계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편견은 뚜렷했어요. 2023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만난 지멘스 임원은 이렇게 말했죠.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선 일본과의 파트너가 필수다.
일본이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투자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기술주에 투자할 때 일본 기업을 우선시했어요.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이 그 이유였죠. 물론 한국 주식은 잘 오르지 않는다는 주식시장 내 인식도 있었고요. 미디어의 보도 태도도 이런 인식을 강화했어요. 영국 BBC,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일본 기술을 다룰 때면 혁신, 장인정신, 미래라는 단어를 썼지만 한국은 추격, 모방, 경쟁이라는 표현이 줄을 이뤘죠. 2023년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기술협력백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방안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한국은 20% 정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중국과 인도였죠. 제 주변 동료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런던 특파원인 제임스는 일본은 기술을 창조하고 한국은 그걸 대량 생산한다고 단순화했고, 파리 특파원 마리는 한국은 마케팅은 잘하지만 기술의 깊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평가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안 좋은 평가를 읊어드린 거고, 당연히 한국의 기술력은 10년 전과 다르게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핵융합연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채 10년도 안 되어 있기에 여전히 편견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진짜 기술력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학자들이 아니다 보니 잡지사직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소니는 적자를 기록했고 파나소닉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도시바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죠. 반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고 SK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을 늘렸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10년이라는 텀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10년간 조정기를 거치는 것뿐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런데 2024년 1월에 그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 스스로가 한국 없이는 생존 불가능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럽 전체가 편견 속에 가지고 있는 일본 기술의 신화와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한국에 대한 의존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걸까? 이 의문을 품고 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유럽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죠. 2024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기술 혁신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조연설은 당연히 일본 기업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10년간 연구해온 유로모픽 칩 기술을 한국은 단 3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오히려 두세 대나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연구팀의 평균 나이가 고작 28세라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일본 연구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국 애들은 대체 언제 자는 거야? 우리가 퇴근할 때 걔들은 막 출근하더라고. 그보다 무서운 건 학습 속도야. 작년 우리 학회에서 발표한 신기술을 벌써 개선해서 특허냈다니까. 호기심이 생긴 저는 포럼에 참석한 한국 연구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일본 참가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한국팀은 방금 들은 발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포럼장에서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인들 뿐이었죠. 정말로 성실하더군요. 점심시간 일부러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봤어요. 저를 알아본 한국인 연구원 중 한 명이 말했죠. 마티아스 기자님이시죠?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술 분석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쓴 기사를 한국 연구원들이 읽는다고? 왜?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기술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은 개선점을 찾는 거고 마지막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마티아스 기자님 덕분에 단계가 수월해졌어요. 벤치마킹?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기술을 교과서로 삼아 공부한 뒤 그걸 뛰어넘는 논문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기초기술은 일본이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게 교과서처럼 인용되는 건 사실인데 이걸 한국에선 굉장히 잘 가공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하고 추론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달랐던 겁니다. 오후 세션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교수가 발표한 양자 컴퓨팅 이론에 대해 한국의 20대 대학원생이 즉석에서 개선안을 제시한 거예요.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수가 오히려 감탄하며 훌륭한 지적이라고 인정하더군요. 저녁 리셉션에서 일본 대기업 CTO를 만났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연구원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왔어요. 5년 전엔 같이 연구하자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공동 연구를 요청하는데도 거절당합니다. 이유는 말 안 하지만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기술 관련 논문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2019년 한국연구진의 국제학술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논문 게재 수가 일본을 추월. 2021년 인용지수 상위 10%의 논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2배. 2023년 AI, 바이오, 신소재 분야의 특허 출원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연구진의 연구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일본이 한 가지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장인 정신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연구진의 국제협력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영어로 발표하고 미국 유럽 연구진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했어요. 반면 일본 연구진은 여전히 자국 내 교류에 머물러 있었죠. 언어적인 장벽도 굉장히 크다고 느꼈어요. 일본에선 어떤 기술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발생하면 그걸 일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한국인들은 원어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음 날 삼성전자 연구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세계에서 발표된 신기술 논문을 분석합니다. 오후엔 그걸 개선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저녁엔 프로토타입을 만들죠. 이 속도가 저희의 경쟁력입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그걸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일종의 지식 공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포럼이 끝난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단용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비공개 세미나인데 여기에 초대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그리고 유럽인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제를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연구 인력의 위협과 대응 전략이었거든요. 일본의 대기업 연구소장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일본 기술의 자존심들이었죠. 첫 발표자인 도요타 중앙연구소 소장이 보여준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신임 연구원이 3년 걸려 완성할 프로젝트를 한국 연구원은 6개월에 끝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소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품질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6개월 결과물이 일본의 3년 결과물보다 뛰어나다는 거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각 기업 연구소장들의 토론이 시작됐어요.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소니의 연구소장은 작년에 개발한 이미지 센서 기술을 삼성이 3개월 만에 따라잡았고 지금은 오히려 2세대 앞서 있다고 했죠. 연구원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일본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 속도 때문에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다고, 지금 내놓으면 중국 제품만도 못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말이죠. 산업을 무너뜨린 건 한국인들의 속도도 한몫했다고요. 파나소닉 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24시간 연구체제를 언급하면서 놀라운 건 그들이 즐겁게 일한다는 점이라고 했어요. 일본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어서 연구한다는 거였죠. 가장 인상적인 증언은 히타치 연구소장의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경험을 들려줬는데 일본이 회의 일정을 잡는 동안 한국은 이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왔고 일본이 프로토타입을 검토할 때 한국은 벌써 업그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NEC 연구소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AI 학회에서 일본이 1년간 준비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의 20대 대학원생이 그 이론의 개선점을 즉석에서 수식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였어요. 연구팀 전체가 망연자실했다고 했죠. 분위기가 침울해지자 사회자가 한국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도시바 연구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꼽았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경력이 끝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도 경험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한국인들의 학습 속도가 무섭다고 덧붙였어요. 전 세계 논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좋은 건 바로 흡수해서 개선한다는 거였죠. 일본이 하나를 깊이 팔 때 한국은 10개를 섭렵하고 융합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젊은 인재 유출 문제였습니다. 한임원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는데 자사 연구소 에이스급 인재 3명이 최근 삼성으로 이직했다는 거예요. 연봉도 문제지만 더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게 이직하는 데 있어서 주된 이유였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세미나 말미에 경단련 부회장이 총평을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은 이미 추격자가 되었고 문제는 한국과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5년 후엔 따라잡기조차 불가능할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영구 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써온 일본 기술의 우수성 기사들을 이제 그만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기사들이 오히려 일본을 나태하게 만들었다면서 한국이 추월하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고 자조했죠. 잠시 밖에 나와 도시의 야경을 보며 잠시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써온 기사들이 일본의 현실 인식을 방해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본 최고 기업들의 연구소장들이 모여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제가 한국과 일본의 연구 문화를 직접 비교하면서 왔으니까요. 도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 문화를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는 극명했어요. 일본 연구소에서는 아침 회의가 2시간씩 이어졌지만 한국은 15분 스탠딩 미팅으로 끝냈죠. 일본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을 쓸 때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수정해 나갔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도 완벽하게 정반대였어요. 일본에서 실패는 치명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가 모토였죠. 가장 놀라운 건 연구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원들은 의무감에 지쳐 있었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자정까지 일하면서도 열정적인 토론을 이어갔죠. 국제협력 능력치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전 세계 학회를 돌며 네트워킹했고 즉시협업을 시작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자국 내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같은 분야여도 하버드, MIT, 옥스퍼드와 모두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담은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편집부에 기사를 제출하자 편집장이 난색을 표했어요. 30년간 일본 전문가로 활동해온 선배 기자 한스는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죠. 일본은 여전히 기초기술이 탄탄하고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스는 화를 내며 물었어요. 한국 기업의 로비라도 받았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본을 폄하할 수 있냐고요.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수를 들먹이며 그게 진짜 기술력의 증거라고 주장했죠. 저는 차분히 최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노벨상은 20에서 30년 전의 연구의 결과물이고 현재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고요. 최근 5년간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 게재 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고 인용지수는 이미 2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AI,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기술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었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 기업으로 대거 이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도쿄대, 교토대 박사들이 삼성, LG, SK로 가고 있었죠. 연봉 때문만이 아니라 연구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도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으로 직행하고 있었죠. 한스도 결국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편집장도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도 인정해야 할 때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질문이 저를 더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만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한국식 혁신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한국에서의 심층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 성공의 진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근면성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시스템 자체를 혁신적으로 설계했던 거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덕분에 연구원들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일본보다 훨씬 더 수평적 조직 문화로 20대 신입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글로벌 지식허브 전략이었어요. 한국연구진은 전 세계의 최신 연구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그걸 한국식으로 재창조했죠. 일본이 자국 기술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세계를 무대로 학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GDP의 5%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간섭은 최소화했어요. 연구원들이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행정 절차에 연구원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독일로 돌아와 새로운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더 코리아웨이, 지식을 혁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죠. 첫 기사가 나가자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독일 기업들이 한국식 빠른 속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영국 기업들조차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24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테크 컨퍼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조연설자 10명 중 7명이 한국인이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대표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중석 맨 앞줄에서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당연히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이 발표할 때 집중해서 듣고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동등한 위치가 된 거죠. 컨퍼런스에서 만난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제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일본도 이제 한국을 롤모델로 삼기로 했다고요. 특히 한국의 빠른 실행과 유연한 수정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며 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훌륭한 기술 강국이다. 그들의 장인정신과 품질에 대한 집념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이제 한국이다. 그들은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을 융합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하고 도전하는 곳에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